안녕하세요. 전원주입니다. 오늘은 제세동 파양과 관련된 내용들을 진행할 건데요. 이 제세동과 관련된 내용들은 조금 빠르게 진행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제 중요한 내용이긴 하지만 이제 이 학문적인 내용에 있어서 이 제수동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많이들 사용하기도 하고, 그 여러분들이 이제 저보다 더 많이 알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파형과 관련돼서는 이제 단산 파형과 이상 파형이 있는데, 말 그대로 하나의 파형을 그리고 있느냐, 한쪽 방향으로만 전기가 흘러가느냐, 혹은 이상 파형은 이제 두 군데에서 발생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전기 파형을 보시게 되면 전류가 올라갔다가 이제 내려가는 상황을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여기서부터 마이너스 20이라고 써져 있는 것도 있긴 하지만, 이제 0으로 봤을 때는 이 단산 파형 같은 경우에는 한쪽 방향으로 증가만 했다가 이제 내려가는 경우를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이상 파형 같은 경우에는 이쪽 방향과 이쪽 방향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보셔야 될 게 이런 그 방향의 차이도 보셔야 되겠지만, 보시게 되면 얘는 단산파형은 곡선이고 이상파형은 곡선으로 보이진 않으시죠. 여기 변화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꺾인 선 그래프를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꺾인 선 그래프가 나타나려면 급격한 변동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책에 있는 내용을 잠깐 보시게 되면요, 당산파형 같은 경우에는 제수동들로 전환된 후에 0으로 돌아오는 파형, 이렇게 되는 파형으로 되어져 있다라는 점. 자, 여기서 이제 이상파형 같은 경우, 이상파형, 왜냐면 이제 우리가 이상파형을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왜냐면은 대부분의 제수동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상파형을 적용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상파형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상파형 같은 경우에 두 개의 극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꺾어지는 꺾은 선 그래프를 확인할 수가 있었던 거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왜 지금 현재 단상 파형은 없어지고 모노페이지는 없어지고 바이페이지만 남았느냐? 라는 것은 여기에 이 바이페이직이 이 이상파형이 단상파형보다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상파형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전류에 의해서 두 개의 파형이라고 얘기는 했죠. 두 개의 극성이라고 했죠. 첫 번째 전류에 의해서 이 소듐 채널의 재활성화가 발생된다라는 점. 그래서 탈분국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게 만들어진다. 그래서 적응량으로도 제세동 효율이 높아진다는 점.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게 되면 단성파형은 360줄이지만 이상파형은 다 200줄이죠. 에너지 양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제세동 효율은 뭐 거의 비슷하거나 이상파형이 높다라는 점. 자, 이상파형으로 또 제세동 할 때는 세포의 충전 현상이 적어져서 제세동 후 심근의 기능에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작아진다라는 점. 요걸 좀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여기 뭐 200줄이나 300줄에 관련된 내용들은 앞서 얘기했기 때문에 보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세동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침실 80% 이상을 탈분구시킬 수 있으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보다 그 아래라면 제세동이 실패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맨 마지막에 있는 거 50kg 이상의 성인 같은 경우에는 항상 같은 에너지의 전기량을 전달한다는 점, 같은 양의 전기량으로 재생을 한다는 점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단상에서는 360, 이거 똑같은 얘기가 또 나오고 있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나트륨 채널의 개방성 여부로 인해서 이상파형에서는 훨씬 더 적은 양으로도 재생 성공이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소화에서 같은 경우에는 재생의 파형과 관계없이 첫 번째 kg당 2줄, 두 번째부터는 kg당 4줄, 두 배가 올라가는 거죠. 두 배 넘어가면 되고요. 맨 마지막에 있는 거 성인에서의 최대 용량을 넘지 않도록만, 그러니까 모노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360줄인 거고 바이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200줄인 거죠. 요것만 넘지 않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동차 제동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25kg 이상 체중을 가진 소아 또는 청소년에서는 성인 같은 방법으로 그냥 하시면 되는 거고 25kg 미만인 경우에는 소아용 충격량 감쇄기를 사용한 시 권장된다는 점. 하지만 없으면 그냥 성인과 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되는 거고요. 소아에서는요. 그러나 제수동 방법 같은 경우도 뭐 잘 알고 계시겠는데 뭐 파형 보고 제수동 하는 방법은 알고 있죠. 당연히 이제 제수동 하기 전에도 제세동과 심폐소생술은 지속 뭐 환자를 위해서 사용되긴 하지만 각각이 실제로 시행되기 전까지는 심폐소생술은 절대로 멈추지 않아야 된다는 점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뭐 그다음에 뭐 이런 기관의사관부터 필요한 약물도 집어넣는 것도 다 이전에 사용을 했기 때문에 말씀은 안 드릴 거고 그다음에 이중연소 제세동이 있는데 잘 사용하지 않는 방법이긴 하죠. 각기 다른 두 대의 제세동을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중연소 제세동 같은 경우에는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이제 패드를 양쪽 다 이렇게 전회하고 전후를 각각 붙이는 경우가 있고 전외랑 전회랑 붙이는 방법이 있고요. 요거는 잘 상하지 않을 거니까 자 한번 봅시다. 이중연소 제세동 같은 경우에는 한 대 제세동기로 통선적인 제세동을 반복 시행한 후에도 치료되지 않는 심실을 치료하기 위해서 고안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걸 이제 우리는 불운성이라고 얘기하죠. 심실세동인데 대부분 심실세동 같은 경우에는 제세동이 반응을 해야 되지만 이 제세동이 적절하게 사용됐음에도 불구하고 반응하지 않는다면 이중연속 제세동을 조금 고려해 봐야 된다. 써볼만 하다라는 점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중연속 제세동 할 경우에는 단순히 전극 반향을 전하는 것보다 순환 회복률을 높일 수 있다라고 보고되어져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앞서 얘기를 했을 때 제수등 그냥 제대로 들어가고 있으면 굳이 뭐 반향을 바꿀 필요도 전혀 없고 환자가 제수동 리듬이 변환되지 않는다고 해서 전극 바꿀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죠. 써져 있는 것처럼 문제가 되는 거는 이중 연속 제세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탠다드 크라이테리아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점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사용할 때 어떤 것이 더 생존율을 더 높일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아직 많이 진행되지는 않아서 이 이중연소 제세동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일반적인 방법에서는 권장되지 않는다는 점. 그렇다는 소리는 여러분들이 쓰실 일은 없겠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동 제세동기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져 있는데 요거는 뒤쪽에 좀 봅시다. 자동 제세동기 같은 경우에는 전자동과 반자동이 있는데 반자동 같은 경우에는 심실세동을 분석해서 하는 거고요. 이건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분석을 해서 심실세동 확인되면 구조자가 알려줘서 이제 구조자가 제세동 여부를 결정하다는 거고 자동 제세동 같은 경우에는 전자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수동까지 알아서 하는 거고 반자동은 이제 우리가 쓰는 것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했던 자동 제수동기를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아래에 있는 것들은 이제 심장 제세동기, 자동 제세동기 심전도 분석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대부분 심전도는 정확하게 인지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점. 하지만 이제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분석에 오류가 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점들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된다는 점. 요거는 이제 표 12-4만 보시면 되거든요. 안에 있는 것보다는요. 이 내용물을 보시는 것보다는 요 제성기로 신전도 분석할 때 유의할 사항 요거를 이제 꼭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뭐죠? 그냥 환자가 흔들리지 않도록 제수동기가 흔들리지 않도록 해주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동기 사용 방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두 가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전원을 켜고 음성 지시에 따른다. 이 점만 기억해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심실세동 치료 과정에서의 자동제세동기의 사용이라는 것이 있는데 심폐소생술을 멈추지 않고 전기 충격이 가해지는 상황에서만 멈추시면 됩니다. 패드를 붙이 한다거나 제세동이 도착한다거나 제세동이 전원을 킨다고 해서 심폐소생술을 멈출 필요는 전혀 없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제세동이 멈추는 시기는 항상 전기 충격이 가해질 때만 분석을 할 때만 멈춘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거 반복하는 법은 다 알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재수동 후에도 2분간 심폐소생술하고 2분 후에는 자동 제수동기가 알아서 재분석을 할 거니까 그때는 또 다시 제수동기의 음성 지시에 따라 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환자가 소생했다라는 징후가 보인다면 당연히 이 생존의 징후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심전도 포함해서 맥박 확인, 호흡 확인, 의식 확인 다 해주셔야 된다는 점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동 제세동기로 수동 제세동기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서 해주고 있는데, 심장 박동이 회복되거나 즉각적인 이상 필요한 상태일 때만 이제 자동 제세동기 떼고 수동 제세동기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웬만해서는 자동 제세동기를 붙여놓고 이송하거나 하는 것이 좀 더 좋고요. 그다음 무수축과 제세동 같은 경우에는 이 제세동의 효과가 전혀 없기 때문에 뭐 이런 이야기가 쭉 써져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무수축 환자에서 제세동은 필요치 않다라는 점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전부 가격 같은 것들은 이제 뭐 제세동기가 없을 경우 이제 주먹을 쥔 상태로 가슴 중앙을 이제 치는 방법이라고 써져 있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무가벽으로 심신병의 동서병으로 전환될 수 있으나 오히려 심실세동이나 무수축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세동기가 바로 준비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면 72명 환자에서 전무가벽은 불가능하다라는 점. 그래서 심실세동에서는 전무가격에 효과가 없다라는 점도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뭐 제세동기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심전이 못 겪던 환자라면 한 번에 전무가격을 시행해 볼 수 있으나 제세동이 있는 상황에서는 굳이 전무가격을 할 필요가 없다. 전무가격은 앞서 말했던 것처럼 제세동기를 전혀 사용할 수 없을 거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한 번 정도는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렇지 않다면 그냥 심폐소생술만 하십시오. 그리고 인공심방 박동주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는데,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가능한 먼 곳에 위치시켜 주시면 될 것 같고, 적어도 뭐 5cm 정도는 떨어진 상태에서 패드를 부착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체내에 삽입되어져 있는 자동 제세동기 같은 경우에는 환자에게 이제 환자에게 이 제세동을 알아서 가해지는데, 그게 이제 잘못되거나 혹은 체내 제세동에도 환자가 제세동이 불응해서 심실세동이 이제 지속된다면 외부에 있는 그냥 자동 제세동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또 이제 보시게 되면 맨 마지막에 있는 내용이 중요한데요. 다시 한번 볼게요. 수술 체내 산피형 자동 제세동기 사용 환자에서 외부에 제세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안에 제세동이 있는데 바깥쪽에서 제세동기 따로 사용한 거죠. 그래서 심실세동이 계속되면 전극의 위치로 옮겨주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겠죠. 그러니까 이 환자 같은 경우는 뭐예요? 원래부터 심장에 부정맥이 있는 환자라서 심실세동이나 몸에서 빈맥처럼 환자를 심장지로 만들 수 있을 만한 매우 심각한 부정맥이 이렇게 가능성이 높은 환자죠. 그렇기 때문에 내부에 뭐가 있는 거죠? 자동 제세동기가 심켜져 있는 건데, 그 자동 제세동기가 적절하게 제세동을 시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심장이 돌아오지 않는 거잖아요. 심장의 리듬이 돌아오지 않는 거니까 외부에서 한 번 더 전기 충격을 가해진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한번 이 심실세동이 불응한다면, 제세동이 불응한다면 전극의 위치를 바꿔볼 수가 있는 거죠. 혹은 이중 연소 제세동을 사용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그건 뭐 제세동기가 많을 때만 가능하다. 대부분 뭐 의료기관 내에서 가능할까 싶기는 한데, 어쨌든 간에 뭐 그건 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세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 중에 이제 또 저체온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체온이 30,
맨 밑에 것만 봅시다. 30 미만의 환자에서 최초의 3회 제수동 시도가 성공하지 않는다면 30 이상으로 올라갔다까지 제수동을 미뤄라 라는 점. 그러니까 이 사람의 심전도에 이상이 생긴 원인이 심전도 이상 자체가 체온이 낮아짐에 따라서 발생한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피부의 그 제수동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체온을 높인 상태에서 제수동을 가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일반적으로 우리 사람 같은 경우는 상온동물인데 체온이 어느 정도 낮아지게 되면 기본적인 모든 생체 기능들이 낮아지게 돼요. 물론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 뭐가 있느냐? 전기 활성도도 포함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낮은 전기 활성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제수동을 가한다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양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가하더라도 심장에서는 제수동의 성공의 여부가 이전처럼 쉽게 발생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정리를 하자면 체온이 낮아진 상태에서는 전기 활성도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제수동이 그렇게 성공적이지 않다. 그래서 체온을 어느 정도 높인 다음에 제수동을 다시 한번 해봐라.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소화의 제수동이 있는데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소화 같은 경우에는 심장성보다는 호흡성과 같은 심장 외적인 문제에 의해서 심전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수동을 할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는 점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여기서 이제 감색이나 혹은 소화연 전환 전기 용량 변환기를 좀 쓰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 초기 용량은 2kg 그 다음에 이제 이후에서는 4kg라고 설명을 해 줬었죠. 그거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1세 이하의 소아에서는 자동 제수동기는 일상적인 사용이 권장되지 않는다는 점, 그래서 1세 이하에서는 수동 제수동기가 권장된다는 점만 좀 어느 정도 보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디오 버전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죠.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몇 가지 고려사항이 제수동과 다른 몇 가지 고려사항이 있는데, 카디오 버전 할 때 이제 빈맥이에서 환자가 호흡곤란, 저혈압, 흉통증, 쇼크, 혈액학적 변화가 초래된 경우에는 전기치료. 그러니까 혈액학적인 변화가 있으면 무조건 뭐하라? 이 빈맥이든 서맥이든 간에 상관없이 전기치료해라. 전기 충격을 가하는데 이 전기 충격이 이제 빈맥에서는 심장율동 전환이 되는 거고, 그다음 카디오 버전이 되는 거고, 서맥에서는 페이싱이 되는 거고. 그렇게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50 이하의 경우에는 이 심장의 전기 활동 이상이라고 보지 말고 쇼크, 저혈량증이나 혹은 다른 보상 기전에 의해서 메퍼스가 증가되지 않았는지 좀 살펴보고 확인을 해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이제 동기 심장 율동 전환이라고 있는 싱크로나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싱크로나이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탈분과 재분국 사이에서 탈분과 재분국을 조금 구분을 해서 확인을 할 건데, 자, 우선 좀 봅시다. 책에 있는 내용을 조금 봅시다. 자,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빈맥성 부정맥에서는 뭐가 중요하냐? 신전에 전달되는 시기가 매우 중요한데, 신경세포는 탈분무되다 재분무되는 과정에 있어서 신근의 불응이에 속하게 되지만 매우 강한 자극이 가해지면 다시 탈분무될 수 있는 상대적 불응기가 있다는 점, 요거 여러분들이 아마 신전도에서 다 배웠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자, 신전도에서 티파가 찰 때가 이제 이 시기에 속하게 되는데, 티파가 발생되는 시기에 제세동의 전류가 심장에 전달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점, 이게 조금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티파 발생 시기에는 전류가 전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느 때만 그러면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P 다음에 QRS파가 있고 그 다음에 T파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요 두 가지 사이는 매우 짧기 때문에 구분할 수 없어서 P파하고 QRS파에서는 구분할 수가 없어서 T파하고 이 QRS파를 구분해야 되겠죠. 그럼 T파에서는 지금 전기 충격을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어느 때 줘야 되겠어요? QRS파에다가 주면 되겠죠. 그래서 QRS파에서만 전기가 발생되려 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 동기화, 싱크로나이즈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했냐? 싱크로나이즈 카디오 버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앞서 얘기했듯이 이제 빠른 맥일 때 혈액 역학적인 불안 특성이 있는 빠른 맥일 때
물론 뭐 150 이상인 사람인 걸 확인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그 사람일 때 QRS파를 확인했더니 QRS파가 명확하게 구분되지가 않을 경우에는 또 문제가 되겠죠. 싱크로나이즈드 같은 경우에 QRS파를 기기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뭐 QRS파가 있으면 여기 점점점점 세모처럼 이렇게 찍힐 겁니다. QRS파를 내가 확인했어요 라고 기기에서 모니터에서 보일 건데, 여기서는 이제 보이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요. QRS파가요, 점이 보인다는 얘기, 안 보인다는 얘기 아니라. 그래서 몇몇 빅맥 같은 경우에는 QRS파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처럼 이 동기화 버튼을 누르는 순간에 QRS파를 찾기 위해서 계속 기계를 분석하지만, 실질적으로는 QRS파가 없기 때문에 전기가, 내가 원하는 전기가 들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결과만 봅시다. 심실세동이나 QRS파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은 심실성 부부정맥 환자에서는 뭘 하지 않는다? 동기화를 하지 않는다. 동기화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QRS파에서만 딱딱딱 전기가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내가 T파가 발생할 때 제수동 혹은 카디오 버튼 눌렀는데 그때 나가는 것이 아니라 QRS파가 그 다음에 생겼으면 그때 나간다는 얘기, 전기 충격이 그때 나간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꼭 요거를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QRS파가 있으면, 빠른 빈맥에서 QRS파가 있으면 동기화를 하고, QRS파가 잘 구분되지 않으면 그 동기화 버튼을 끄고 심장유동 전환, 카디오 버전을 해라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단산파형 같은 경우에는 200줄, 이산파형 같은 경우에는 120에서 200줄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이건 심방세동이고요. 심방조동이나 기타 심실성 부종맥 같은 경우에는 100에서 100줄. 요거 에너지량을 조금 각각을 좀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심실맥의 최초 에너지는 100줄이라는 것도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표로 나와져 있거든요. 그래서 요 표를 보고 조금 기억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것들 묻고, 똑같은 에너지 가지고 있는 거 묻고, 이걸 그러니까 표가 이 표는 솔직히 조금 보기가 좀 그렇군요. 그래서 이 에너지로 나누세요. 120에서 200줄, 그 다음에 100줄 하나랑 50에서 100줄 이렇게 해서 120에서 200줄 같은 경우는 심실세동, 무에서 심실빈맥, 다양성 심실빈맥, 그 다음에 이제 심방세동, 그 다음에 100줄 같은 경우에는 심실빈맥, 그 다음 50에서 100은 받자성 심실빈맥이나 심방조동. 이렇게 외우시면 훨씬 더 세 칸으로 이어질 수가 있겠죠. 이렇게 외우시는 게 좀 더 편하실 것 같고요. 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 맨 처음에 이 원하는 1차, 지금 말씀드린 이 에너지로, 심전율동 전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환자가 반응하지 않는다면, 에너지를 2배로 높이면서 반복 시도할 수 있다는 점. 여기서 마찬가지로 무도맥이 만져지지 않으면 심변지 환자니까 심실세동에서 치료와 같은 에너지를 한다는 건 여러분들 다 알고 있죠. 몸에서 심실빈맥이니까 이건 다 알고 계시니까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심폐소생술 약물 투여 경로와 정맥로가 있는데, 요것 또한 여러분들이 좀 잘 알고 계시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좀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정맥로 확보와 관련된 내용들, 아니면 골래 주사, 그 외에 뭐 피내 주사나 이런 것들, 근육 주사 같은 경우는 잘 안 하고요. 급한 경우에는 인투베이션을 통해서 호흡기계를 통한 약물 흡수를 시도해 볼 수는 있겠죠. 그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정맥이나 골래 주사가 가장 빠르게 환자에게 약물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약물 흡수 기대를 볼 수 있는 약물 투여 경로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많이 사용한다. 때에 따라서 인투베이션을 통한 약물 투여가 가능하겠다라는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기에도 뭐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있을 거예요. 뭐 물론 뭐 정맥류 같은 경우도 중시정맥도 있고 뭐 알초정맥도 있고 하긴 하지만, 뭐
그런 것들 굳이 여러분들이 나누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대부분은 말초정맥을 초기에 잡으실 거기 때문에 중추정맥을 잡기 위해서 시간을 심폐소생술을 지체한다거나 제세동을 지체한다거나 그런 것보다는 심폐소생술 하시면서 그냥 말초정맥을 빠르게 잡고 그 다음에 약물투여가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임상 현장에서 겪어보셨겠지만, 심장질 환자 오자마자 중심정맥을 잡는 거는 뭐 말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본 적도 없으실 거고, 그래서 이제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요거는 좀 볼만해요. 정맥과 골리는 거의 비슷하다. 그 대신 이제 골레를 사용하는 이는 정맥을 잡기가 힘들 경우에 골레를 많이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심장도 마찬가지고요. 이때는 이제 심장 내 직접적으로 투여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심장이 눈에 보여야지 심장에 또 집어넣을 수 있을 거잖아요. 심장 바깥에 꺼내줘야지만. 그래서 오픈 카디아가 된 상태에서 할 수 있다라는 점. 요거는 좀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기관으로만 투여할 수 있는 약물명이 따로 정해져 있죠. 그래서 요거는 에피네프린, 바소프레신, 아트로핀, 리도카인, 날록손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기관으로 투여할 수 있는 약물이다라는 정도는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있는 내용들은 정맥 투여와 관련돼서는 제가 뭐 따로 언급하지 않고, 언급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할 거고요. 다음부터는 이제 좀 중요하다라고 보여지는 약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